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방침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일회용 전자담배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방침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오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건강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내일부터 기업들에 내렸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안전건강관리청은 다만 백신 접종 의무화는 철회하지만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캐시 호컬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24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나소 카운티 대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시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달 초 마스크 의무 조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이 무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주지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바로 마스크 의무화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교토부립 의과대학 연구 결과 플라스틱 표면에서 오미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193.5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라스틱이 붙은 채로 평균 8일 이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56시간, 델타 변이는 114시간에 그쳤습니다. 사람 피부에서는 오미크론이 평균 21.1시간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8.6시간, 델타 변이의 16.8시간보다는 훨씬 길었습니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가 외부 환경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어 델타 변이를 대체하는 우세종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이나 피부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없애기 위해선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에 15초 정도 노출하면 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정도가 회복 후에도 여러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가 코로나19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의 환자들이 회복 후 6개월이 넘게 극심한 피로감과 머릿속이 멍해지는 브레인포크 증상, 미각과 후각의 상실, 호흡곤란 등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앓는 동안 환자에게 자가항체가 많이 생겨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가항체가 많이 생기면 정상적인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온 것으로 인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장기 후유증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이 필요 없고 니코틴 액상을 다 소모하면 버리는 제품이 일회용 전자담배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일회용 전자담배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판매가 크게 늘어난 일회용 전자담배. 케이스 안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학교나 공원, 바닷가 등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And I can tell you from any waste hauler's perspective or a landfill operator or municipality that runs their own trucks, we're seeing more fires in the waste system than we ever have before. 오늘 발의된 캘리포니아주 하원 법안 AB 1690,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일반 연초에 들어가는 스폰지 필터와 시가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터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판매업자에게는 건당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이 아닌 환경오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규제와는 다릅니다. 또 연방이 아닌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자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뉴욕주 의회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Given that there are reusable and less wasteful tobacco and marijuana products sold, AB 1690 specifically bans single-use products like vapes and tobacco filters. 지난 2019년에도 거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담배 제조사들의 거센 반대 로비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민주당 외에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자담배 시장은 150억 달러 규모,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8%씩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 해 담배 쓰레기 처리에 4,100만 달러, LA시 역시 1,900만 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빈집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한인 거주 주택을 무단 침입하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당황한 용의자는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화면 속 집은 2달 전 도난 사건을 당해 CCTV와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앞집은 빈집 털이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 집 도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헬기도 동원됐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일가와 아드모어 지역으로 지난 1년 동안 빈집 털이 사건이 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한인 피해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치안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CCTV 영상을 수집해 용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이 순찰 도중 숨을 못 쉬는 아이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지난 8일 110번 프리웨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흑인 소녀의 살해 용의자를 찾는 포상금이 $6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LA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보도합니다. 순찰 중인 경관에게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경찰에게 애원합니다. 경찰은 응급 상황을 알리고 구급대원을 부른 뒤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경관은 숨을 쉬지 않는 아이의 기도를 열어 숨길을 막고 있던 무언가를 꺼냅니다. 잠시 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이는 인근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침착한 대처가 있지 않았다면 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8일 110번 프리웨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6세 흑인 소녀 티오니 테우스의 살해범에 대한 현상금이 기존 $10,000에서 $60,000로 높아졌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시신 발견 당시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지난주 행콕팍의 한 가구점에서 살해된 백인 여성 브리아나 쿠퍼의 살해 용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상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커렌 프라이스와 마퀴시 해리스 도슨시 의원은 오늘 오전 5만 달러의 추가 현상금을 제한하는 발의안을 상정해 결국 6만 달러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 칸튼에 위치한 집에서 떠났다가 다음날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목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러시아로 인한 동유럽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긴장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통제 등 제재 방안의 내용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동유럽에서 미군 병력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 8,500명에게 재배치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명령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해당 재배치가 동유럽에 국한될 뿐 러시아의 침공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내부를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of putting American forces or NATO forces in Ukraine. But as I said, there are going to be serious economic consequences if he moves. 백악관은 미군 재배치가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어적 행동의 한 부분일 뿐 독자 작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추가 제재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향한 제재는 물론 금융 결제 금지에 더해 수출 통제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특히 첨단 부품 반입이 어려워지면 방위 산업과 항공기 등 러시아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며 수출 통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방 측과 러시아 간 막판 접촉 과정에서 미국이 꺼내든 대규모 병력 이동과 추가 제재 같은 강공책이 외교적 해결 노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상무부가 일부 반도체 분야의 가격 급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팬데믹 이후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생산 공장 화재와 겨울 폭풍 등이 겹치면서 수급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칩 평균 재고량이 지난 2019년 40일치에서 지난해에는 5일치 미만으로 떨어졌고 핵심 산업의 재고량은 훨씬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제조시설이 폐쇄될 수 있고 노동자와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집중된 일부 반도체 분야의 가격 급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또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자금 지원 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